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광주문협 사무국장 고하순입니다. 제1부 순서인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상반기 문예창작교실 비대면 수업 참여자와 강사님과의 토론 및 Q&A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사님 한 분이 10분 내로 강의를 해주시고 세 분의 강의가 끝나면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행사장 안으로의 음식물 반입 및 음료 행위를 일체 금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섭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강사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편의상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사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11월 1일부터 그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회원님들도 오셨고 또 일반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행사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에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문예창작교실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 비록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그 수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해서 세 분이 당초는 네 분이셨는데 한 분이 참석을 못하셔서 세 분만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10분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2시부터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 5분 내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시부터는 미리 알려드린 대로 전원주 씨가 나와서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실 거고 3부에서는 시화전 플러스 신앙송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아마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현악 사중주도 있고 또 기타도 있고 또 우리 백동십 선생님 아드님이시라 그러는데 성악도 있고 또 뭐죠? 마리아넷 인형 전시회 입구에서 아마 보셨죠? 특이한 것도 준비를 해서 좀 이번에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강사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필을 강의해 주신 한상훈 평론가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문학 평론가시고요. 중앙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또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86년도 현대문학을 통해서 평론이로 추천이 되셨고요. 여러 가지 평론집이 있습니다. 꽃은 말을 하지 않지만 또 현대소설과 영화의 사려운 지평 등의 다수 평론집을 갖고 계십니다. 국제팬 한국본부의 한국문예협회 회원, 지금 현재는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문예창작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시 부분은 우리 서상민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 강사님은 서울이 고향이시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김포문학상 수상을 하셨고 2017년도 치악산 생명문학상 또 2018년도 개간 문예바다의 신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투명한 수평선 외에 여러 시집들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문예대학에서 시 부분에 관한 창작교실을
운영하시면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낭송 부분입니다. 우리 최경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애 선생님은 고향이 김포시고 김포 출생이시고 시낭속 또는 시낭독가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시낭송 작가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진국 컬처 TV 아주 소소한 그림 이야기의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숲 힐링문화협회 개간 힐링문화 편집부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있어서 신앙송 및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상 세 분의 말씀을 드렸고 세 분께서 한 분 한 분씩 또 아까 말씀드린 느낀 소감이라든지 제가 5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 온라인 그 문화창작교실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으셨고 관심도 많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사실 이렇게 좀 수고하신 만큼의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워서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은 그런 걸 보존해 드린다는 그런 뜻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수필을 지도해 주셨던 한상문 평론가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지난 수업을 해서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인사 좀 드린 분도 잠깐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짧아 갖고요. 어떤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이제 평소에 그 대부분 그 창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수필이나 시, 소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 이후에 아마 그 좀 궁금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궁금했던 점 이따가 그 질문 시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떤 점을 참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도 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수필 또는 소설, 희곡, 아동문학이나 어떠한 작품도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체험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 체험 속에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직접 체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수필을 쓸 때 맨 처음에 가족 식구를 생각하게 돼요. 참 고생스러웠던 엄마나 또 어떤 아버지, 동생에서 그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런 친구 얘기도 쓰다가 또 내가 겪었던 아픈 기억에 대해서도 쓰고 기뻤던 일에 대해서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조금 침체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간접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 간접 체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체험에만 너무 몰두하고 간접 체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이죠.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고 남의 그 글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추억과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젊었을 때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쿠스라는 그 연극 기억하세요? 저는 그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정통 그 연극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예전에 20, 30년 전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희곡 작품일 거예요. 그건 영국의 피터 셰퍼라는 희곡 작가가 쓴 건데 그 작품을 어떻게 썼나? 그 작품은 그 10대 16, 7살 아이가 그 애가 학교는 딱 때려치고 말이 좋아갖고 마국간에서 그 말을 돌보는 이런 애인데
그 애가 이제 어느 자기 또래 여자애를 들어갖고 그 마구간 바닥에 그 마구간이니까 좀 뭐 푹신푹신하겠죠. 거기에서 그 뭐 정사시인을 벌이는 말하자면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흘낏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고 돌봐줬던 말의 눈이 자기를 탁 쳤는데 자기 그 어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쇠꼬챙이로 6마리의 말을 갖다 눈을 찌르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그 얘기가 거기에서 기독교 어머니 기독교 또 완고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세대차 뭐 등등의 반항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피터 셰프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 에쿠스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그 희곡 작가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없이 상연을 했고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 간접 체험이죠. 또 하나 설은 미국의 영국 작가인데 미국의 어느 신문 기사에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이죠. 아주 사소한 자기의 직접 체험도 아니고 간접 체험을 통해서 세계 희곡사에 나오는 현대 이분 피터 세계적인 희곡 작가 그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좀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해 갖고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접 체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글 쓰시는 분들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사소한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어떤 추억 속의 어떤 한 에피소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또 시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겠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나요? 예. 그럼 그러한 직접 체험은 자기가 겪은 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항상 그 기억 속에서 호출해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기교적인 문제죠. 일단 그 재료를 만들어내는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1950년대는 전후소설, 소설의 80%가 전쟁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장용학이라는 대표작 소설에 관심 있는 분은 장용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대표 단편 소설 이름이 요한 시집이에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얘기거든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얘기인데 너무나 실감나게 썼어요. 그 이제 그 포로들의 그 얘기 참상 이제 좌익 포로들한테 그 우익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이제 이러한 얘기인데 마치 다 겪은 얘기 같은데 이분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갔다 온 사람의 책을 보고 한국 50년대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장용학의 요한 시집이 들어가거든요. 한 5편 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우의 불꽃이나 손창섭의 비 오는 날과 같이 이러한 것도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갖고 50년대 전후 소설의 대작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역시 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나가면서 폭넓게 쓰시면서 이야기의 오늘날 21세기 지금 20년대에서 가장 창작의 미덕은 재미입니다. 재미없는 건 읽질 않아요. 독자의 중요성이 큰 것이죠. 거기에 감동이 플러스되는 인간적인 따뜻함의 바탕이 깔리는 그러한 작품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면은 작품의 폭도 넓어지고 많은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간접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의를 해주신 한상훈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방 강의를 해주신 서상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12시 50분이더라고요. 한 2시간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차가 오늘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그 여기에 참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실 때 제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거는 저랑 같이 시창작 강의를 한 10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꼭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그 예기치 못한 이 질병 때문에 저희가 참 한 2년 정도 거의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식물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햇볕을 좀 쬐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자라듯이 사람은 사람을 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그 향기를 너무 못 쬐고 한 2년이 지나간 것 같아서 몹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까뮈의 소설 패스트라는 소설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읽어보고 뭐 한 30몇 년 만에 다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그 책 속에 나온 그 현상들이라든지 사회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 사회랑 전혀 틀리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랑이란 도시에 패스트가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치가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의료 당국자들도 그건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죠?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전부 다 그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 병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신이 내린 그죠?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회의 정치라 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하시는 것도 거의 뭐 한 100여 년 전 패스트에 나왔던 그 현상하고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의 어떤 그 위대함이라는 게 벌써 100년 정도 된 그 문학에서 이미 이 사회를 이미 관통하는 그런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좀 멋진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사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학을 통해서 좀 더 그 좋은 그죠 훌륭한 그런 그죠 정서를 이렇게 함양하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봐서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낭송 강의를 해주셨던 최경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혜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조금 벗을게요. 줌 수업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신앙송은 이렇게 같이 대면하면서 호흡하는 거나 발음하는 거 같이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 멀리 떨어져서 화상으로만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성함들 얼굴들 뵙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가을이 짙어갈 때면 그 나태주 선생님의 시 한 구절이 제일 처음에 생각납니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너로 인해서 아주 아침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시로 시작을 하는데요. 신앙송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시를 같이 나누면서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갖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동안 줌을 수업하면서 한 10가지 정도를 좀 축약을 해서 프린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집 프린트가 10장을 뽑고 나니까 고장이 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갈 때 선생님한테 한 장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0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줌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송에서는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 안에서 우물우물 이렇게
집어 삼킨다 그러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내뱉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우선시 해야 되고요. 그 발음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새는 네이버에 그 발음표를 찾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또 장음인지 단음인지에 대한 표현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시를 일단 출력을 해서 거기에 발음이나 장단음을 다 표기한 다음에 시를 읽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를 어떤 그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선 시 쓰시는 분들, 소설 쓰시는 분들, 뭐 다 창작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멋진 시 낭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가 내포하고 있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아니면 외워서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 잘하는 거를 따라서 뭐 어떻게 흉내를 낸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목소리의 악기로 대중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를 많이 좀 외우시고요. 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시 한 구절로 가을일 때, 겨울일 때 여러분 옆 곁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정한 인사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신앙송 강의하실 때 그 시인의 시를 쓴 그분의 느낌으로 그 시를 자기 거를 만들어서 늘 낭송하라고 하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장자이신 한상훈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짧지만은 저희하고 이제 뭐 토론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창작을 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 또는 뭐 신앙송 포함이겠죠. 그리고 뭐 처음 또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못하겠어요. 그분도 시나 또는 수필 또는 다른 어떤 장르 분야라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으로다가 뵙다가 직접 뵈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서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더라. 왜냐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일정한 보험료만 내면 또는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필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회적인 요소가 되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사역적인 것 이론이라든가 그런 쪽에 자꾸 흘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수필인가? 수필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마음에도 우러나는 걸 써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론이 막 들어야 되고 그걸 또 내 주관적인 걸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해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이게 수필인가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수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수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필의 영역이 넓죠. 굉장히 넓어서 지금 말씀한 부분도 다 수필에 포함되죠. 구체적으로는 뭐 신문의 칼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글은
신문의 칼럼과 같은 글은 문학적 향기는 느껴지기가 힘들어요. 좀 건조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비판적이고 좀 시사적인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수필을 하나의 우리는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소재는 피하고 이게 일단 우선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쪽 소재를 그래도 쓰고 싶다 한다면은 그 지금 장인어른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그쪽에 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 그 의료보험 시스템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쪽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감정을 넣는 거죠. 나의 감정 주관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감정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좀 그러하면서 이제 좀 수사적 표현을 넣고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 자체가 비판성을 흐르게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줄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학적 여운을 반드시 남겨줘야 작품으로서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낭송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예. 수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 모든 게 사실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맞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예를 들어서 먼저 그 한국문학집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6.25 때 그 유엔군들이 187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400만 명이 참전했다고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그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것이 전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실미도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미도 때도 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초병이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미도 영화에서는 소병을 그냥 작살내는 걸 나왔어요. 물론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해도 안 죽은 걸 죽었다 그러면 되나요? 저는 그런 게 좀 의아스러워요. 이상입니다. 네. 예. 그 수필에 있어서 이제 획퇴 문제죠. 획퇴 문제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그 글쓴 분이 정확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되죠.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틀린다면 수필의 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그 자체가 벌써 기본적인 정보인데 그거는 그 자체가 틀린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거기에 어떤 재미라든가 뭐 거기에 그 자기의 어떤 의도하는 다른 하나의 그 문학적 장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필의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필에서 지금 중요한 사실 질문하신 거예요. 그 내가 수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내가 겪은 거 또는 내가 살아온 거 어떤 느낌의 단면을 갖고 그 인상적인 부분을 갖다가 독자들한테 공감을 나누면서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근데 내가 그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꿈을 꿨는데 그 토끼 꿈을 꿨다. 근데 문학적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늑대 꿈이 이 전체적인 그 격에 많았다. 근데 이거를 고쳤으면 이거는 내가 실제로 겪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요즘 현대 수필에 있어서는 그 약간의 허구로 이런 허구는 용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학의 하나의 그 미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약간의 허구, 실제로 내가 겪은 그대로가 아닌 허구 정도는
작품 전체로 볼 때 오히려 문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괜찮다. 그런 점은 좋거든요. 그런 점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에요. 조금 더 내가 겪은 거라든가 그 수필을 쓰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도입할 때 친구의 그것도 얘기를 그대로 하면 또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재구성이죠. 재구성은 그 소설 쪽에서는 뭐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수필에 있어서도 이제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어떤 뭐 6.25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수치라든가 이것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수필의 약간의 그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걸 원한 하나의 그 팩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문학의 어떤 미학성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해요. 작품 미학은 바람직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그 정보 차원의 중요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수필에 있어서 그 팩트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야도 또 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우리 낭송 강사님의 신앙송 가능할까요? 여기 손들을 많이 안 드셔요. 이따가 신앙송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습하시다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안 됐다 하는 분 계시면 다 잘 되시나 봐요. 예. 그럼 또 지금 많은 분 아까보다도 들어오셨는데요. 조금이라도 그 주저하지 마시고 그 평소에 그 창작하시면서 또는 창작 좀 이전 상태라더라도 궁금한 막연한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좀 기탄 없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거라도 그 문학 전반적인 예. 두 분 손 드셨는데 앞에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처음에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마무리하고 처음하고 이렇게 결론 내기도 참 힘들거든요. 처음이라.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소설 속에는 허구와 진실이 몇 프로인지, 진실을 몇 프로로 하고 허구를 몇 프로로 안 넣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냥 진실을만 계속 써야 되는 건지 그 허구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끝 마무리하는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소설을 처음 쓰는 거라.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진실과 허구라는 이제 그 아마 팩트 허구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그 이제 소설 속에도 이제 자전적 체험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전혀 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혀 없이 쓰는데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는 야, 이 작가의 삶인가 보다 해갖고 어떻게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난 전혀 내 얘기가 아닌데 그 시에서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문가도 혼란을 일으켜요. 전문가도. 그 서정주의 초기 시 중에서 자화상이라는 시 있어요. 그 30 안 돼 갖고 27인가 쓴 걸 거예요. 그 30년대에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 있죠. 미당 서정 한국관 대표적인 시냐. 어느 평론가가 아이고 미당 서정주는 그 뭐 조선시대 후기 말기에 그 노비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에요. 그 고창 쪽에 그 지주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시인하고 시적 화자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시적 화자를 허구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죠. 시도 이런데 소설이나 소설 쪽에서 지금 소설 말씀하신 거죠. 소설 쪽에서는 얼마든지 허구로 써도 되지만 그 허구에 리얼리티가 있고 독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이 가면 뭐 그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뭐 환상적인 것도 그 범위도 넓어져 갖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20세기는 문학은 죽었다 그랬어요. 특히 소설 죽었다 그랬는데 소설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소설이 사건 중심이 아니라 내면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리시즈 같은 소설 있잖아요. 아일랜드의 작가 유리시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니까 엄청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영상문화 나오시. 그 소설 나중에 문학은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소설을 다시 일으킨 양반이 있어요. 남미의 작가, 100년 동안의 고독의 작가요. 작가가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마르쿠스 맞나요? 예, 그렇죠. 예. 100년 동안의 고독은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무지무지하게. 근데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어려운 거는 주인공 이름들이 비슷비슷해. 한 6, 7대에 대해서 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그게 어려서 스토리는 어렵지 않은데 거기 보면 별별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리얼리즘에서 어떤 애는 죽은 사람도 나오고 소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뭐 그냥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 그냥 그 독자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문학은 죽었다 근데 문학을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 스스로 모티브가 어디에서 그 얘기의 재료를 얻었냐? 그 자기 경험일 수 없죠. 마술적이고 뭐 그냥 신비스러운 얘기. 할머니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중심 얘기가. 옛날 얘기식. 거기에다가 이제 문학적 상상력과 이문학적 소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이야기적인 재미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의 감동. 그 마무리 처리는 가능하면 현대 소설은 최근에 비극적으로 많이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비극적으로 많이 끝나는 경향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뭐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이 많았지만 비극적으로 경향이 있고 역시 문학 작품은 명쾌한 해답보다는 여운이 좀 남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혹시 아까 또 질문하신 예, 예.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안 나와. 네. 늦깎이로서 이번에 신작 소설 부분 작품에는 최규영입니다. 참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제가 소설이라는 이 취지는 몰고 70대는 내에 자서전을 한번 써봤어요. 그 제목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책을 써보니까 야 이거 참 재밌구나 싶어서 글을 배우던 게 참 단에 계신 한상윤 광주 문학 창작반에 선생님 밑에 배우고 또 광주 문학 참 소설반에서 한상윤 선생님 밑에 이 소설이란 뭐냐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 배우고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중에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사 여기 다 인정받으시지만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으신 분 있을 거라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뭐가 그래 하는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인정서를 받았어요. 거기 재미있는 게 당신은 1999년까지 인정해 준다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걸 우리 여러분도 그 전부 해당될 것 같은데 꼭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혜택을 받나. 그 중에 더 좋은 혜택이 뭐냐면 300만 원 현금을 또 지원해줘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이 공부인가 싶어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도 좋지만은 운동도 다 참 좋아요. 우리 광주 포크역에 회원님도 계시지만 광주 파크 골프 운동 최고입니다. 저 그거 즐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상민 선생님 줌 수업 잘 받았습니다. 저기 시 창작에 있어서요. 줄글처럼 길게 써가지고 그 산문처럼 돼 있는 것도 요즘에 시라고 하던데 저 그거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가 요즘에 와서 그 마치 산문처럼 이게 길어지는 그런 성향이 아주 짙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이 길다 그래서 산문시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산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이나 수필에서의 산문은 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라는 장르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시에 대한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유와 상징이 돼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정주 시인의 애비는 종이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와서 정말 종인가 이 조사하는 거는 시라는 어떠한 독특한 영역을 잘 이해를 못한 그런 상태가 이지 않을까. 거기서 애비를 굳이 서정주 시인의 애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그런 해석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야구 빠따를 들고 공을 때리러 오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라는 장르는 거기에 맞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바로 비유된 글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 같아요. 그런데 산문시라는 것도 그 분량 자체가 길고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산문에서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서술로 길게 쓴다 그래서 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시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비유의 글로 나오냐 아니면 직접적인 글로 나오냐가 산문과 시를 구별하는 독특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작은 시간이지만 뜻깊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강의를 해주신 세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해창작교실 인문학 특강의 일환으로 강사 토론 및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인문학 강의 특강의 일환으로 탤런트 전은주 선생님께서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라는 주제로 멋진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지나 스나 똑같은 전원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연단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 또 영광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바른 길을 갈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저도 뭐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시도 많이 쓰고 소설도 많이 썼지만 당첨은 못했어요. 근데 시 쓸 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 광주에 전부 오신 기둥분들이 저 앞에 앉아 계신데 전원주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좀 얼굴 과죽이 좀 두껍습니다. 저 얼굴로 어떻게 연예인을 해 나오는 표정들이신데 연예인의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뽑혀야 됩니다. 뽑혀도 등급이 1등급에서 18등급까지 있습니다. 참 고된 길이 연예인입니다. 지금 등록된 연예인 탤런트가 몇 명이냐? 1980명입니다. 2000명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린 드라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드라마에 한 번 못 들어가면 6개월은 무직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방송국 탤런트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탤런트들이 꽉 차게 들어앉습니다. 왜요? 방송국 밥이 2,000원이에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쫙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연예인이 잘 나가면 주식회사,
못 나가면 노숙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히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머님이 굉장히 반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에 면 우리 착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뭐 무작정 불려왔는데 정말 뽑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제 드라마에 들어가면은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조그맣고 얼굴이 막 삐져났기 때문에 공부라도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대학교 갈 때 2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대학교도 보내주고 또 선생 노릇도 국어 선생을 3년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길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얻어맞을 때도 빤히 쳐다보고 맞았습니다. 더 때리십니다. 반항한다고. 왜 쳐다보냐? 화났을 표정은 어떤가 연구를 하고 또 쳐다봅니다. 연구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중학생 키우고 내가 똑같아요. 국어 선생이 너무 조그마니까 애들이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방송국에서 성우를 뽑는다고 막 방송에 나오길라 제가 이제 방송국을 들어가고 학교를 집어치고 나서 어머니한테 쫓겨나갖고 제가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너가 미쳤냐 이러시는 거예요. 참 연예인이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뭐 얼굴을 안 받쳐줘도 아름다운 음성을 주셔가지고 신앙송 하든지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낭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다 뿌리치고 연예계에 들어가니까 역할이 없어요. 성우 때는 내가 잘 나갔어요. 목소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역할, 해설. 제가 정말 유경수 여사 역할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텔레비에 가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걸리는 역할마다 앞치마 들러는 식모예요. 식모 역할을 할 게 못 됩니다. 돈도 1등급에서 18등급인데 제일 쌉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인만은 보료에 앉아 기대에 앉아가지고 호령만 해도 돈을 더 받아요. 우리는 얼굴을 더 보기 싫게 만들어요. 얼굴에다 시꺼먼 걸 더 칠하고 머리를 그냥 빠마머리처럼 빠글빠글 해놓고 손에까지 검은 거 다 칠하고 그러고 이제 출연을 하면은 주인마님은 가만히 앉아서 호령만 해도 돈을 더 받는데 난 많이만 자꾸 돌아다니고 애까지 또 굶어줘야 돼요. 애가 또 울어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 애를 굶어주고 밥상 들고 하루 종일 뛰다 보면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와서 내 역할을 언제 나오나고 돌려보면 난 걸 벌써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면 10원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출연해야지 됩니다. 속상하고 내가 혼자 많이 울고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제일 괴로울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반자가 다 있습니다. 손잡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저는 연예계에서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갔지만 영웅계가 그렇게 날 많이 챙겨줬어요. 연출자가요 주인공 가지고 절대 야단 안 쳐요. 밑바닥 역할만 가지고 개잡도 터는 거예요. 저는 한 10몇 년 동안 C자를 못 들어봤어요. 전원주 주인공이 잘못해도 다 내가 야단을 맞아요. 애를 걸머쥐고 밥상 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우물가에 가서 물찌개 지고 이렇게 죽도록 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요. 그러고 또 텔레비전에 나오나 보면 내 건 벌써 잘라내고 없어요. 잘라내고 없으면 돈이 10원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145태 때 이북에서 피난 넘어왔습니다. 저 고향은 개성이에요. 넘어올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때 넘어와서 정말 일주일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가려다가 배가 끊어지는 바람에
3년 동안 인천에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길가 배달의 시장에서 떡도 만들어 파시고 도넛도 만들어 파시고, 나도 요 많은 목판을 하나 재주면 어머니가 거기다 꽈배기를 쫙 담아주셔서 4원에 주면 내가 갖다 5원에 파는 거예요. 그걸 다 팔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부모한테 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정말 저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성공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내시고 집도 사시고, 우리 어머니 정말 개성의 여인입니다. 개성 상인이 무섭습니다. 노랭이 중에도 찰노랭이라고 그래서 24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고요. 정말 단칸방에서, 제가 6남매 장녀입니다. 어머님 피란 나오셔서 단칸방에서도 동생을 셋을 더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을 보면서 인생은 별거 아니다. 우리 정말 노력해서 살면서 자녀도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정말 동대문 시장의 1위였습니다. 손님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게 나가실 때 꼭 이 많은 떡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세요. 주세요. 먹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먹여놓고 나서는 파시는 거예요. 얻어먹은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정말 어머님이 돈을 억척까지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떼부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전원주가 있는 게 우리 어머님의 피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잘 커라, 열심히 살아라. 돈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때부터 정말 노력했는데, 방송국에 정말 어머님과 반대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우리 어머니한테 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원주 어머니, 원주 어저께 텔레비에 앞치마 들르고 나오대. 근데 물 먹다 보니까 벌써 꺼졌어. 아니 대학교까지 가르쳐가지고 왜 그런 걸 시켜.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얻어맞는 날입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맞으면서도 느꼈어요. 언젠가 우리 어머니를 즐겁게 해줄 날이 있을 것이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제가 방송국에 들어서 느낀 게 몇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날씨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슬프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이런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어느 날 쨍하고 해가 뜬다. 저는 전원주의 철학입니다. 혼나고 무서우면서도 방송국에서 전원주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끼리면 주인공들끼리 싹싹 하고요. 난 그때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제는 나도 너희들처럼 한번 떠볼 것이다. 당당한 사람이 돼볼 것이다. 밥을 제가 열심히 씹었습니다. 전 지금도 위장이 40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씹어야 됩니다. 금방금방 급히 먹으면 위장 장애가 와요. 계속 침이 나도록 씹어. 나도 한번 떠볼 것이다. 날씨의 법칙을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어느 날 전원주에게도 쨍하고 호들날이 올 것이다. 가슴에 내가 한을 풀면서 느꼈어요. 식모 역할을 하도 잘하니까요. 드라마 바뀔 때마다 식모는 우리 전원주예요. 벌써 연출자들이 내기를 해요. 전원주 다음에 내 거다. 주인만이면 바뀌는 거예요. 강부자네 같다, 삼회자네 같다, 여운계네 같다, 선우용년에 같다. 한 바퀴 돌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마님들도요, 나한테 잘해주는 마님이 있고
나를 개잡듯 하는 마님이 있습니다. 제일 나를 갖다 개잡듯 했던 마님이 삼위자입니다. 삼위자가 진짜 이뻤어요. 그런 이쁜 얼굴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처음 뽑을 때 미스들만 뽑는다. 남자도 총각이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못 들어요. 근데 삼위자는 벌써 그때 이쁘니까 누구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까지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여자가 젖을 먹이다가 놀래 자빠졌는데 보니까 삼위자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걸 일러야 되겠다. 난 그때 내가 대표였어요. 그때 결혼한 여자는 안 썼어요. 그 삼위자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나니까 떨어가지고 언제 한 번만 눈 감아줘, 한 번만 눈 감아줘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가 없이 눈 감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놀랍다는 듯이 했더니 나를 끌고 동화방송 길 건너가면 거기 성발원이라고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곱빼기 짜장면을 얻어먹고 내가 눈 감아 줬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삼위자 고 이쁜 게 어떻게 애기 엄마인가? 그거 알기만 뭐가지 달아나는 거예요. 그 이제 얻어먹고 났는데도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일 친한 친구 2명한테 내가 삼위자 애기 엄마야, 애기 엄마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방송국 전체에 삼위자 애기 엄마다가 쫙 퍼졌어요. 하루는 화장실 들어가서 나오는데 내 머리끄댕이를 누가 잡아 뜯어서 보니까 삼위자예요. 이년아 짜장면값 내놔라, 짜장면값 내놔라. 이년아 입을 그렇게 놀려 그래요. 이게 하나의 흠이 돼 갖고 삼위자가 마님만 걸리면 난 개잡듯 하는 거예요. 얘들 화풀이를 나한테 다 해요. 상을 봐도 야 여기 머리카락이 있다, 다시 가져와라.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걷고 베푼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게 좀 빨랐어요. 내가 얘기 누가 들어가다 내가 있으면 또 뭐 그만큼 내가 반성을 나중에 했어요. 말은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식순이 역할은 내가 지금 올해로 57년이 됐습니다. 연기 생활을 한 지가. 근데 30년을 내가 앞치마만 둘렀어요. 서럽고 서러운 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예요. 전원주가 이제 연출자가 대본 가져올 때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원주 씨 그러면 좋은 역할이에요. 전원주 씨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오케이? 이러면 식모예요. 그래 내가 그걸 받으면서 언제 나는 조금 떠보나. 한 번은 내가 연출자 앞에 가서 통곡한 적이 있어요. 전원주 밤낮 식모만 시키니까 어떤 연출자가 대본 들고 오더니 전원주 씨 미안해. 이번 한 번만 그러길래 내가 하면서 전원주도 좋은 역할 좀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동백기름도 발라주시고 얼굴도 이쁘게 분장해 주시고 비단 옷도 한번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출자 모인 방에 가서 제가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출자 하나가 전원주 씨가 그렇게 비단 옷을 입고 싶어요. 네, 밤낮 무명만 입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자가 얼마 있다가 대본을 들고 올 때 전원주 씨 소원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비단 옷으로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본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고 감사합니다가 짬뽕이 돼갖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딱 들쳤더니 무당이에요. 무당. 내가 그때 또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위치가 있구나.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그때부터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일찍 시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을 내가 배신하고 반대한 게 딱 2가지예요. 연예계에 못 들어가게 한 거, 우리 남자하고 죽어도 결혼 못하게 한 거. 그 2가지를 정말 내가 어겼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너 나가 죽어라. 그래서 쫓겨나갖고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도 저녁에 껌껌할 때 나가요. 싼 거 구우느라고. 떠오리가 많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나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떠오리를 잘했는지 아유 어저께 꿈을 잘 꿨나 봐. 오늘 떠오리야 떠오리. 그러면 깔깔깔깔 웃는데 내가 다 속이 시원해요. 야 세상에 저런 웃음이 있었나. 저는 그때 별명이 전중오리 아니면 전울보였습니다. 건드리면 잘 울고 대화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밤낮 쭝얼쭝얼. 아유 오늘 비가 올려나 날씨가 왜 혼자 쭝얼거렸어요. 근데 시장 아줌마가 깔깔깔깔 웃는데 내가 다 속이 시원해. 야 이 세상에 저런 웃음이 있었나. 제 오늘의 웃음이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웃다 보니까 큰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매일 거울 앞에서 웃음 연습을 했어요. 아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그만 좀 웃어. 무서워. 귀신 나오는 것 같아. 애들은 그러고 우리 남자는 나가서 웃어. 길바닥에 나가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이러고요. 어느 날 웃음 뭐가 터지는 거야. 내가 모르게 내 웃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웃음이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내 제작부 연출자들이 쫙 모이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히 못 들어갔는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전부 엎드려서 뭘 쓰고 있어요. 문을 가만히 귀신처럼 열고 기어들어가 가지고 책상 밑에 앉았다가 내가 숨을 몰아쉬어 가지고 그랬더니 전부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떤 사람은 총알이 터진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전원주에게도 이런 엄청난 웃음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여자가 나오면 전원주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어느 감독이 감동을 했나 봐요. 야 저 여자에게 저렇게 그냥 한이는 걸 몰랐구나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주가 의대 걸린 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농촌 드라마에 처음 전원주가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기회가 3번은 있어요. 행운의 기회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게 못 잡으면 놓치면 자꾸 뒤로 밀려요. 전원주가 웃음 하나 때문에 대추나무 사랑 걸린 애를 7년 8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드라마가 끝나면 다 걱정을 해요. 들어갈 땐 좋은데 다음에 안 들어가면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아휴 그러는데 1년이 돼도 안 끝나 2년이 된다 안 끝나 계속 안 끝나고 7년 8개월을 하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구나. 길에 가면 전원주를 알아봐요. 지금도 이제 김포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 찍었는데 김포에 가면 하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성댁을 했습니다. 거기 그 드라마가 전원주를 오늘은 만든 드라마고 용기를 준 드라마고. 여러분 지금 뭐 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앉아 계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광주에 기둥분들이 계신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남을 위해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날씨의 법칙으로 제가 오늘이 있고 등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 항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제가 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정상을 한번 올라가고 싶어 갖고 저 높은 곳을 향하야 혼자 올라가서 소리 질렀어요. 언제 전원주도 한번 떠볼 것이다. 등산의 원리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에 가야 됩니다. 등산객이라고 그럽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선배예요. 미안하지만 낚시하는 사람은 꾼이라고 그럽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등산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고 아이고 그만 올라가야지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호흡 조절해 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끝까지 이악 물고 올라가는 사람만이 정상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등산의 원리입니다. 전원주는 정말 참고 올라갔는데 지금도 제가 짧아서 그렇지 저도 심심하면 그전에 이제 헬스클럽에 나갔는데 못 나가게 할 때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 좋아요. 마음을 비우게 돼요. 반성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건 잘했구나. 쟤한테 말을 저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는 누구나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등산에 오면서 나도 참고 기다리자. 땀 흘리면서 호흡 조절해 가면서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정상 쭉 끝에 올라가면 다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정상의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마라톤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에 많이 뛰려고 그러면 꼬린점에 못 갑니다. 호흡 조절해 가면서 속도 맞춰가면서 달려가서 꼬린점에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제 말이 이게 꼭 일리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원주가 마라톤의 법칙을 얘기했지. 등산의 원리를 얘기했지. 날씨 법칙을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요. 저는요. 지금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대추나무 사랑 걸린 애부터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가장 시끄러운 여자. 이제 그걸 7년 8개월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내 남편으로 나온 사람이 박달재인데 남편이 둘인 것 같아요. 집이 남편이 있고 대추나무에 남편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친해져야 돼요. 부부는 친해야지 시키죠. 연인 시간이나 뭐 부부 생활을 사이가 안 좋으면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희문 씨하고 참 친해가지고 우리 남자가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 무슨 큰 체육대회를 한다고 연예인 몇 명을 데리고 오래요. 그럼 뭐 데려갈 사람이 뻔하죠. 우리 딸로 나왔던 명자. 또 거기 남편의 김희문 씨면 제일 만만하니까 여보 이번 일요일 날 뭐 이제 부부가 되니까요. 보통 때도 여보 저보 그래요. 여보 이리 와. 여보 이러고. 근데 이제 제일 틀린 게 딴 거는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잠자리 씬할 때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볼 때는 1시간 금방 가지만 그 씬 하나 찍으려고 밤중에 둘이 이불 쓰고 들어오면 그 전신은 딴 사람이 찍고 있어요. 이게 빨리 끝나야 우리한테로 오는데 거기만 환하게 불을 켜놓고 딴 데는 시커멓게 꼼꼼합니다. 그 남의 남자고 이불 속에서 한 30분 동안을 둘이 들어놓아 있어 봐요. 기분이 이상한데 여자는 그래도 참습니다. 남자는 못 찾겠나 봐요. 아유, 언제 이래요. 남편인데 이 남자들은 이렇게 힘들구나 알았는데 그래도 만만한 게 그 대추나무에 우리 남자 또 명자 우리 딸로 나온 애가 만만하니까 여보 이번 일요일 날 뭐해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 명자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서울역에 10시까지 나와 그랬더니 네 당신도 나와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고 서울역에서 있으니까 정말 백구도처럼 멋있게 멋을 내고 대추나무 신랑이 오고 명자가 오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같이 타가지고 내 남편하고 대추나무 남편하고 앞에 앉았고 뒤에 우리 딸로 나온 애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아침에 미안해서 내가 김밥을 좀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대고 여보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돌아보더라고요. 남편이 똑같이 둘이니까 이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요. 한번 뜨기가 어렵지 조금 얼굴이 알려지니까 방송에서는 잠깐이에요.
참고 기다리니까 전원지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웃는 강의할 때는 전원지 불러요. 그때부터는 일이 쏟아지고 이쁜 것들은 말을 못해요. 내가 이제 지금도 이제 제일 친한 게 선우용료하고 친한데 그게 이쁘죠. 그게 1945년 8월 15일이 걔 생일입니다. 해방된 날 났어요. 걔 지금 뭐 76세인가 7세가 됐는데요. 지금도 얼굴에 주름 하나가 없어요. 붙을 자리에 제대로 붙어있는 얼굴이 선우용료입니다. 참 이뻐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온다고 그러는데 연기자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 이쁘니까 제일 보기 싫은 거 데려가면은 지 비교가 되니까 이게 날 데리고 갔더라고요. 미국 가서 2달 동안을 한 방에서 지냈어요. 이러고 나니까 둘이 친해졌어요. 근데 연예인들 얘기 나오니까 말이지만 남편들이 다 시원치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가 너무 대가 세니까 남자가 안 돼요. 그 우리들은 쭉 앉아서 하는 대화가 넌 얼마 주고 나왔냐? 넌 얼마 주고 나왔냐? 신랑이요. 용돈을 다 줘야 돼요. 그 이쁜 선우용료도 남편은 평생을 먹고 대학 식사과 사장입니다. 저 전라도 끝에 남자인데 나이도 얘보다 12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요. 좋아하던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다 차버리고 그 남자하고 살아요. 그 이제 연기자들이 전부 남자들이 시원찮아요. 와서 안 돼요. 그 넌 얼마 주고 나왔냐? 너 왼수바가지 얼마 주고 나왔냐? 얼마 주고 나왔냐? 하는데 용녀는 그래도 우리가 그 소리 하면 언니 입 다물어. 줄 때가 좋은 거야. 남편한테 베풀지 누구한테 베풀어. 이때 내가 느꼈어요. 아 정말 이쁜 여자는 더 이쁜 소리만 하는구나. 전원주는 뭐 남편이 무서우니까 우리 남자는 그렇게 무서워요.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래요. 난 전 땅마당이에요. 늦게 들으면 그냥 무조건 걷어차요. 그 역할은 밤낮 앞치마만 두르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 걷어차고 그러고 또 이쁜 여자를 찾아요. 주현미가 나오면 이야 이쁘다 잘 빠졌다. 그리고 날 쳐다보고 째려봐요. 넌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니까 무서워서 떨고. 우리 친구가 한 번은 야 너 남편 조심해라. 여기 호텔에 젊은 아가씨하고 둘이 있다 이래요. 정말 그거는 속상하더라고요. 아 여자가 있구나. 내가 이제 목소리가 이쁘니까 한 번은 우리 남편한테 쇼를 했어요. 여보세요. 보고 싶어요. 나 지금 여기 호텔에 나와 있으니까 빨리 좀 나와주세요. 그 꿍쿠네가 내가 그 찻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으니까 넥타이를 매면서 이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남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일 여자에게 약점 잡히는 게 다른 여자를 좋아할 때는 끝납니다. 그거는 사랑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우리 남자가 속색이면 저는 한 번도 입으로 대들어보질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난 편지를 씁니다. 당신과 나하고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힘들게 만나서 오늘까지 잘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당신 어떻게 나를 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건 감정이 폭발을 해요. 하지만 편지를 쓰든가 시를 쓰든가 하면 아름다워져요. 우리 남자가 내가 한 7장을 써가지고 이 사람 앉은 자리에다 테이블에다 놓고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표지를 다 보더라고요. 입으로 떠들면 쌈밖에 안 됩니다. 편지를 써야 돼요. 사랑하는 당신께부터 시작. 사랑하는 당신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당신께, 하늘보다 높은 당신께를 한 7개 8개를 쓰고 편지를 쓰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딱 땅에다 놓더니 왜 보통 여자들은 대들잖아요. 이런 이 왼수파같이 왜 이래? 이러면 싸움이 돼요. 그래도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끝에 쓰니까
편지를 놓더니 눈물이 나나 봐요. 한참을 이러고 오고 있더니 내 방으로 딱 들어오더니 나를 꽉 껴안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들은. 왜? 이 왼사가지야. 죽여.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때 편지의 법칙을 알았고요. 여러분 문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감정이 좋아집니다. 정말 편지도 많이 쓰고 좋은 글을 많이 쓰셔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이래서 우리 남자를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세월을 가다 보니까 전원주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닥칠 수가 없어요. 여기 저기 가도 전원주 좋아하고 떠들어도 좋아하고 이쁜 여자들은요. 여러분 이제 아침마당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나는 뭐 얼굴은 안 받쳐도 잇몸 살았으니까 나다 하는데 이쁜 것들 딱 왜 안 앉히냐. 앉으면 말을 내일까지 해요. 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러면 안 돼요. 방송국은 안 씁니다. 전원주는 정말 그러고 나니까 떠들고 나니까 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몇천 원 가지고 발발 떨다가 어느 날 정말 여러분 제일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은. 노년에는 입지퍼는 닳고 돈 지퍼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사셔야 되고 동반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우리가 다 놓고 가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주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돼요. 말 이렇게 제가 안 해도 저기 앉아서 내가 아까 느낀 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착하신 분들, 올바른 분들, 우리 여기 동생도 있지만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도 정말 손해를 보지만 손해는 잠깐이지만 착한 건 오래 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일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 일만 잘하면 따라와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이 말 저 말 소문내지 말아라. 말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요거 시끄럽고 수다 떠는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야, 쉬, 저거 온다. 조용.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묵직한 사람. 저 사람한테 내 비밀을 해줘도 가슴에 푹 묻어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불나불하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바로 3 여러분들입니다. 335 짝을 지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취미생활도 같이 가지시고 바로 여러분 같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별로가 아니에요. 손잡고 같이 가는 세상이에요. 4 사생 결단 내지 마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로 대드는 사람 제명에 못 죽습니다. 먼저 쓰러집니다. 잘 새겨들고 말 한마디 하려면 여기서 몇 번 새겨가지고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그렇습니다. 한번 뱉어놓으면 담을 수 없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생각했다가 하시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로 대드는 사생결단을 내시면 안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나중에 노년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5 오기 부리지 마세요.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인생은 굴러가게 돼 있다. 내 운명은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기 부리지 말고 웃으시면서 전원주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웃는 것도 중요한데 뭐 웃음 때문에 망신당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최불암 씨가 방구 시리즈를 얘기하는데 뭐 누구 방구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해가지고 웃다가 내가 쫓겨났어요.
상주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가짜 슬퍼 죽겠는데 웃고 앉았느냐고요. 이런 적도 있지만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대들면 뭐라고 이러지 말고 여보 애교 부려요.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느냐고 운명에 따라서 웃어주고 애교도 많이 부려주고 이게 부부고 한국의 남자들은 또 참 셉니다. 그거는 알지만 우리의 그게 운명이에요. 저는 뭐 늦게 들어가면 벌써 문 앞에 들어가서나 꿇어 앉습니다. 꿇어 앉아서 빌어요. 비는데 때릴 사람 없어요. 그 우리 남자가 막 속상하면 또 노래도 한마디 불러줘요. 여러분 노래가 제일 좋은 게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엔 하나에서 10까지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뺨을 딱 쓸어줘 봐요. 남자가 화났다가 알아서 저리가 됐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화나는 남편을 만드는 건 여자의 죄입니다. 남자가 날카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누라한테 달렸습니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다.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 흘러나오는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느끼시고 남자도 너무 사랑, 밖에서 딴 여자를 사랑하지 말고 내 아내를 끝까지 같이 가는 인생의 동반자니까 날카로운 소리, 싫은 소리 항상 여기서 난 그래요. 말할 때 한번 새겼다가 나와라. 배 타놓으면 담을 수 없는 게 말입니다. 특히 부부지간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말은 평생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을 남아있게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상처받는 말,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남편, 아내는 평생에 같이 가는 동반자다. 아까 얘기하셨지. 사생결단 내지 마시고 오기 부리지 마시고 욕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는 딴 게 아닙니다. 또 친구를 만나도 그냥 오랜만이야 하는 것보다 가서 한번 꽉 안아보세요. 정이 콱콱 우러납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중요하고 또 친구지간 동반자들끼리도 중요해요. 오랜만이야 하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서 금방 끝내지 마시고 몇 분 동안 가만히 계세요. 정이 우러나고 아 너는 나와 영원히 가는 동반자다 하는 마음이 느끼게끔 안아주세요. 그러면은 인생은 쫙 순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접촉 꼭 가지시고 7. 여러분들은 물론 다 즐기고 계실 거예요. 70%면 만족하세요. 100% 찾지 마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이 그물이에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손잡아 주시고 슬픈 사람 같이 껴안고 울어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는 그것만 되면 만족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8입니다. 암만 우리가 돈 벌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건강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팔팔 뛰는 심장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정말 100세까지 팔팔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는 내가 바빠지고 많아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도 제가 노는 날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부산 갔다 전라도 갔다 광주 갔다 제가 막 돌아다녀요. 가는데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움직이면서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내가 이제 송혜서 선생님하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허리우드에서 공연을 해요. 진짜 건강하시잖아요. 그 내가 송혜서 선생님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에 술 한 잔도 같이 해서 내가
술을 따르면서 선생님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화이팅! 그랬더니 송혜 선생님이 술잔을 딱 던지면서 그러면 몇 년 살다 죽으라고 이러세요. 95세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100세까지 얘기했다가 내가 얻어맞을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100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후회 있는 일 하지 마시고 하면 누구나 장수할 수 있어요. 전 요즘 느껴요. 제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다 해나 돈 있어 뭐 명예 있어 많은 사람 알아. 건강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팔팔 뛰는 심장처럼 건강한 노후를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꼭 이 말 명심하시고 10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10%는 사회에 봉사하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갈 때는 맨손으로 간다. 맨손으로 가는 사람 우리가 남한테 좀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됩니다. 10%는 사회에 봉사하는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이가 한 번은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못 써요. 지금 써도 되는데 혼자 나가면 버스 타게 되고 전철 타게 되고 전철은 공짜니까요. 택시를 타면은 그러면 요금 올라가는 게 총알 쏘는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수도 보고 내가 내려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러나? 나도 정말 지독하게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써도 돼도 이게 돈이 안 나가요. 우리 아들이 두 놈이 내 앞에 엎드리더니 어머니 내가 유산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어머니 짠순이라는 거 세상에 다 아는데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짠순이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사회에다가 있는 돈을 갖다 기증 좀 하세요. 유산 달래 말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뭐 그렇게 다 기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 힘든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베풀어야 되겠다. 그전에는 밥 먹으면 일부러 깊은 데로 들어가요. 돈 안 내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돼 있으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더 천천히 먹어요. 누가 내는 거 기다리고 이랬는데 그런 내가 바보짓한 전원주가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씩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단거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바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아유, 난 그만하려는 줄 알았더니 차량을 저 이동 부탁드린답니다. 07노 4671 이동하랍니다. 누구 겁니까? 아유,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나는 지금도 이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든 가시밭길 연예계 길에서 정말 참고 기다려서 오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길에 지나가면 한 번씩 눈치껏 쳐다는 봐요.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다 보니까 지나가면 전원주 씨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벌써 주방장이 반찬이라도 하나 더 갖다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런 게 다 여러분 덕분이고 저런처럼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고 아까 얘기했죠. 쓰는 재미보다 모는 재미를 가져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모아?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조금씩 모으세요. 그 아까 얘기했지 노년은 입지포는 닫고 줘야 돼요. 나도 며느리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반찬 같은 거 해오고 대청소 해주면
금일봉 줍니다. 이거 주니까 둘이 뻔쫄라게 오더라고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노년에 내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뭐 너무 좋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전원주 달력을 보면 제가 노는 날이 없어요. 꽉 찹니다. 그죠? 아무데나 오려면 전 따지질 않아요. 이쁜 것들은 얼마 주는데 노 그렇게 안 가. 하지만 전원주는 네네네네네 아유 뭐 알아서 주십시오. 네네네네 이러니까 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노년에 우리 누구나 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있는데 가는 길에 들어 누워서 나쁜 일을 많이 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런대로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이고 속상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베푸시고 아끼지 마시고 여기서 나갈 땐 쓰세요. 그냥 쓰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쓰세요. 전 지금도 뭐 느끼죠. 정말 화장실에 불도 안 켜고 물도 한번 콸콸 틀어보질 못했습니다. 쫄쫄쫄쫄쫄 기다리고 있고 내가 불을 딱 집에 한 등만 켜니까 몇 번을 넘어져 갖고 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더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껴야 됩니다. 그 우리 집 알아요. 이렇게 조사 왔다가 다 잘못된다고 계산기에 가서 몇 번이나 와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오늘의 전원주가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좋은 일도 있고 앞으로도 전원주가 텔레비에 나오면 딴 데 돌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전원주가 100세까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량 번호 07 로에 4671 카니발 소유주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량 번호 07 로에 4671 카니발 소유주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는 없으시죠? 아유, 전원주가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디 가든지 입으로 떠드는 건 전원주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디 떠드는 자리가 있으면 전원주 또 불러주시고 몇 가지 우리 말 아시죠? 재건축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사시고 마당발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빌어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 뭐냐도 100세 송혜선 선생님한테 얻어맞을 뻔했는데 100세까지 건강하시려면 항상 웃으시고 기분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시고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노년에도 즐거운 후회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문학 공부 많이 하세요. 저게 우리의 활력소입니다. 저도 그냥 저녁마다 시도 읽고 소설도 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인 것 같아요. 광주 가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전원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